플루타르크 영웅전. 그러나 이 나프타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논쟁점은 생성이 아니면 오히려 불의 근원이 되는 가연성 물질이 유지성이며 발환성이 있는 땅에서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바빌로니아 지방은 너무도 더워서 보리씨를 뿌리면 마치 땅이 너무도 뜨거워 헐떡거리는 것처럼 가끔 땅바닥에서 씨가 도로 튀어 올라올 정도였다. 또 사람도 아주 더울 때에는 물 가득 담은 가죽 주머니를 요 대신 깔고 자야만 했다. 이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된 하르팔로스는 궁전의 정원과 산책로를 그리스의 식물로 장식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식물은 다 잘 자랐지만 담쟁이 덩굴만은 잘 되지 않았다. 기후가 맞지 않아 말라 죽는 것이었다. 땅이 너무도 더워서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담쟁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가디논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역대 왕들은 나일강과 다뉴브 강에 물을 길어오게 하여 다른 보물들과 함께 보물 창고에 넣어두고 마셨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들의 왕국이 그만큼 커서 세계에 군주라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이었다. 페르시아는 원래 그 험한 지형 때문에 침입이 곤란하였다. 게다가 다리우스 왕이 벌써 도망쳐 와 있고 또 페르시아의 가장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부친은 리키아인, 어머니는 페르시아인이어서 두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길 안내를 맡아줘야 알렉산드로스는 그다지 길을 몰라 헤맬 필요가 없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어렸을 때 델포이의 성녀가 리키아인이 페르시아 원정시 알렉산드로스를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이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페르시아를 함락시킨 뒤로 많은 포로가 학살됐다. 이것이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포로를 죽여버리도록 명령하였다고 그가 보낸 서신에 쓰고 있다. 또 수사에서 얻은 것만큼의 화폐를 여기서도 발견하였고 그 밖에 가구와 재화도 1만 쌍의 노새와 5천 마리의 낙타에게 실어 날랐다고 전해진다. 또 왕궁의 난입한 병사들의 실수로 쓰러진 크세르크세스의 큰 조상을 보고 알렉산드로스도 말을 멈추고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대는 그리스를 침범한 사람이니까 그 죄로 쓰러진 채 그대로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의 뜻과 큰 뜻과 용기를 보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결국 오랫동안 잠자코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마침 겨울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시기하기 위하여 여기서 4개월 동안을 지냈다. 알렉산드로스가 비로소 황금으로 만든 천개 밑에 놓인 옥자에 앉았을 때 그와는 부친 때에서부터 친구였던 코린트인 데마라투스는 노인답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의 옥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인은 커다란 기쁨을 빼앗긴 것이다. 그 뒤 다시 다리우스를 추격하려고 하였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부하 장군들이 베푼 주연자리에 초대를 받고 나갔다. 그랬더니 모두 애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떠들며 야단들이었다.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는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애인인 타이스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곧잘 알렉산드로스를 칭찬하였고 한편 놀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주기가 점점 돌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녀가 연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녀의 고급 풍습에는 어울릴지 모르나 그 신분으로 생각할 때에는 분에 넘치는 행동이었다. 군대를 따라 아시아까지 오느라고 그 수고가 말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페르시아인의 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노고를 푸는 대접을 받고 있군요. 이제는 아테네를 불사른 크세르크세스의 궁궐에다 불을 질러 민족의 원한을 풉시다. 내가 대왕께서 보고 계시는 앞에서 불을 질러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함께 있던 여자들이 육해군의 장군님들보다도 더 통쾌하게 그리스 민족의 원수를 갚았다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장의 열변이었다. 이 연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지고 장군들도 명예심에 불타 왕에게 권고했다. 왕도 그 권고를 받아들여 즉시 뛰어 일어나서 왕관을 쓰고 횃불을 들고 앞장섰다. 모두들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떠들며 그 뒤를 따라 왕궁을 둘러쌌다. 다른 마케도니아 병사들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사들도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왕궁의 불을 질러 태워버리는 것은 그 마음을 고향으로 돌리고 이 동방의 나라에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상과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일이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행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그 후에야 불을 끄라고 명령하였다는 것만은 쌍방이 다 일치한다. 알렉산드로스는 원래 남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았지만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 더 심해갔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인자하고 호의적인 데가 있고 또 남에게 선물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므로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고마워했다. 이를테면 이런 일도 있었다. 파이오니아군의 지휘관인 아리스톤이 적을 죽인 다음 그 머리를 알렉산드로스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것을 갖다 드리면 저희 나라에서는 황금배의 명예 표시로 화사하십니다. 황금배를 명예 표시로 화사하십니다. 그 말에 알렉산드로스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속이 빈잔이겠지. 그러나 나는 이 금배에 가득히 술을 따라 그대의 건강을 위하여 한 잔 들어주지. 어느 마케도니아 병사 하나가 왕의 황금을 나르는 노새를 몰고 가다가 그 노새가 기진맥진하여 그 이상 가지 못하게 되자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갔다. 왕은 그 병졸이 아주 녹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정을 알게 됐는데 병졸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지쳤군 그래. 어서 힘을 내서 천마까지 계속 가면 그것은 네 것이다. 왕은 대체로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보다도 물건을 주어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 포키온에게 편지를 보내어 만일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호통을 친 것도 그런 이유의 일이었다. 공놀이 친구인 젊은 세라피온이라는 자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공놀이를 할 때 세라피온은 다른 사람에게만 공을 던지므로 왕이 이상해서 물었다. 나에겐 왜 안 주느냐? 그러자 세라피온이 간단히 대답하였다. 달라고 하시지 않으시니까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왕은 그에게 많은 물건을 줬다. 명랑하고 농담을 잘하는 술친구 프로테아스라는 자의 일로 언젠가 왕은 대단히 노한 적이 있었다. 그의 친구들도 다 서서 왕에게 용서를 빌었고 본인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이 때문에 왕이 용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프로테아스는 이렇게 떼를 썼다. 그러시다면 무슨 보장이 될 만한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그에게 5탈렌트를 줬다고 한다. 왕의 측근, 장군들과 최고, 관직자들에게 나누어진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왕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보낸 서한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측근들에게 보수나 명예를 주는 것은 좀 삼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측근들을 왕 못지않게 만드시어 그들을 따르는 자만 많아지고 전하를 따르는 자는 없게 되었군요.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이러한 서한을 몇 번씩 아들에게 보내왔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아무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헤파이스티온에게만은 딱 한 번 언제나처럼 그가 왕의 옆에 있을 때 개봉된 편지를 같이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왕은 자기의 반지를 빼어 헤파이스티온의 입을 막았다. 비밀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다리우스의 중신이었던 마자이오스의 아들로서 이미 한 지방의 총독에 임명되어 있던 자에게 알렉산드로스는 그보다 더 큰 지방의 총독직을 또 하나 맡겼다. 그러나 이 젊은 총독은 그것을 겸손하게 사퇴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다리우스뿐이었는데 이제는 폐하께서 많은 알렉산드로스를 만드셨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파르메니오에게 준
바고아스의 집에서는 1,000탈렌트 이상의 옷들이 들어있는 옷장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안티파테르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대를 해하려는 음모가 있으니 신변한 자를 위하여 호위병을 부티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어머니에게도 많은 선물을 보냈으나 정치 군사에 개입하는 일만은 허용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것을 맹렬히 비난하여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다. 한 번은 안티파테르가 자기 어머니를 비난하는 긴 편지를 그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읽은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편지에 10,000통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안티파테르는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의 측근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사치에 빠지고 생활도 낭비가 심해졌다. 예를 들자면 페우스의 하그노는 응징을 박은 단장화를 신고 다녔고 레오나투스는 많은 낙타를 동원하여 그가 레슬링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에 빠를 흙가루를 이집트에서 실어왔다. 필로타스는 사냥용으로 길이 100펄롱이나 되는 그물을 만들었고 그 밖의 사람들도 운동과 목욕용으로 전에 쓰던 올리브유의 몇 배나 되는 향유를 썼다. 게다가 메사지산이 침대 시중드는 사람까지 끌어들인 것을 보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꾸짖고 타일렀다. 그토록 큰 전쟁을 겪어온 사람이 피정복자보다 정복자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잊고서 페르시아인의 생활과 자기들의 생활을 비교해보아도 테마는 노예의 습성이고 왕자는 근면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망한 페르시아인들의 본을 받느냐고 나무랐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귀중한 몸을 손수 가꾸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말시중과 창과 갑옷의 손질을 할 수 있겠소.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충고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정복한 자들처럼 그것을 본받아 산다면 우리도 망할 것이 뻔한 노릇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 그 자신은 행군과 사냥에 더욱더 몸을 바쳐 고행을 겪고 위험 속에 몸을 던져 단련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커다란 사자와 싸워 그 사자를 쓰러뜨렸을 때 마침 현장에 있던 스파르타의 신하가 이렇게 감탄하였다. 장하십니다, 대왕. 왕위를 걸고 사자와 싸우시다니. 그라테루스가 이 수렵 장면을 사자와 알렉산드로스의 사냥개, 사자와 싸우는 왕, 그것을 돕는 자기라는 구성으로 청동상을 만들게 하여 델포이의 신전에 복납하였는데 일부는 리시포스가, 나머지는 레오카레스가 만들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손수 자기 몸을 단련하고 동시에 신하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주며 언제나 위험 속에 먼저 뛰어들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부자가 되자 자존심만 들고 안일에 빠져 놀기만 좋아했다. 방랑과 원정을 경원하게 되고 마침내는 왕을 비난하며 욕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왕은 처음엔 온화한 태도로 대하며 욕을 먹고도 못 들은 체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왕에게 어울리는 행위라고 말하였다. 그는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신하들에게 그가 해준 일이 오직 그들을 위해서가 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한다. 페우케스테스가 곰에게 물렸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내요. 다른 사람에게는 편지로서 그 사고를 알리면서 어찌하여 나에게만은 알리지 않았느냐고 나물었다. 또 무슨 용무가 있어서 함께 족제비 사냥에 나가지 못했던 헤파이스티온에게는 족제비 사냥을 하고 있는 동안에 페르디카스가 잘못 던진 창을 크라테루스가 넓적다리에 맞아 크게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또 페우케스테스가 그 무슨 병에서 완쾌되었을 때는 그를 치료한 의사 알렉시푸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보냈다. 크라테루스가 병에 걸렸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꿈에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보았으니까 그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기도 하였다. 또 크라테루스를 강심제로 치료하기도 하였다. 또 크라테루스를 강심제로 치료하려고 처방을 내린 의사 파우사니아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크라테루스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 약의 사용법에 관하여 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하루팔루스의 도망을 최초로 알린 에피알테스와 키스스가 허위 신고자임을 알게 된 왕은 두 사람을 감금하였다.
이밖에 왕은 병사들 중 노병과 허약자들을 기가시켰다. 이때 아이가이인 에올릴러크스가 자신을 허약자로 등록하였는데 그 후 허위사실임이 발견되자 즉시 호출하여 물어봤다. 그러나 에올릴러크스는 텔레시파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해안 지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따라가려고 그런 짓을 하였다고 자백했다. 왕은 그녀가 어떤 집안 출신이냐고 물었다. 기생이기는 하지만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대답에 이렇게 말했다. 에올릴로쿠스, 그대의 사랑을 도와주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안 이상 텔레시파를 말로 설득하든 금품을 주고 환심을 사든 이곳에 머무르도록 해보세. 알렉산드로스가 측근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왕은 셀레우쿠스의 노예가 킬리키아로 도망치자 즉시 수색하라고 명령하였고 페오케스테스가 크라테루스의 노예 니콘을 체포하자 그것을 칭찬하였다. 또 신전 안으로 도망친 노예가나여는 메가비슈스에게 가능하다면 신전 밖으로 유인하여 체포하고 신전 내에서는 체포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렇듯 알렉산드로스는 미세한 일에까지도 일일이 눈을 돌려 살피고 신경을 써 지시했다. 그 무렵 왕은 다시 다리우스와 일전을 벌이려고 출격하였다. 그런데 다리우스가 그의 부하 장군 베스에게 잡혀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테살리아군을 해제하여 귀국시켰다. 그들에게는 금료 외에 2,000탈렌트의 보너스까지 주었다. 그 추격은 10하루 동안 3,300펄롱, 약 660km를 행군하는 어렵고도 먼 행군이었으므로 많은 병사들이 낙오하였는데 그것은 특히 물 부족 때문이었다. 그때 마케도니아 병사 몇 명이 가죽 부대에 강물을 넣어가지고 노새에 싣고 오는 것을 만났다. 마침 때는 한낮이어서 왕이 갈증 때문에 몹시 고생을 겪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곧 투구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왕에게로 왔다. 왕이 누구에게 갖다 주려는 물이냐고 묻자 그들은 대답하였다. 저희 자식놈들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대왕께서 잡수시고 갈증을 면하신다면 아이들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야 또 낳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두 손으로 투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방에서 왕을 둘러싼 기병들이 목을 길게 뻗고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자 물을 마시지 않고 도로 돌려주며 그 병사들을 칭찬하였다. 이 물을 그냥 가져다가 아이들에게나 주어라. 여기서 나만 혼자 마시면 이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 아니겠느냐. 기병들은 왕의 자제심과 도량을 보고 힘을 내어 임금의 뒤를 따르겠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는 말을 재촉하였다. 이러한 대항을 보신 이상 피곤도 갈증도 죽음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기백으로 진격하였다. 병사들의 열의는 대단하지만 긴 험로에 지칠 대로 지쳐 왕관계 적진으로 세도에 들어간 병력 수는 겨우 60명뿐이었다고 한다. 금과 은이 그들에게도 던져졌지만 그들은 못 본 채하고 그대로 전진하였다. 또 부녀자를 실은 덥게 달린 마차들이 마부도 없이 각기 지 마음대로 장사진을 이룬 채 전진하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쳤다. 앞에 가는 자들 중에 반드시 다리우스가 있으리라고 믿고서 앞질러 추격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리우스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는 많은 투창을 온몸에 받고 빈사 상태로 전차 안에 누워 있었다. 그는 마실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하여 찬물을 마신 다음 그것을 준 폴리스트라투스에게 말하였다. 아, 이게 나의 온갖 불행의 마지막이구나. 나는 그대의 친절에 답례도 못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내 대신 그대의 친절에 보답해 줄 것이며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신들께서 나의 어머니, 아내, 아이들에게 보인 친절에 대하여 보답해 주실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에게는 그대가 잘 좀 전해다오. 그는 말을 맺고 폴리스트라투스의 손을 잡고 숨졌다. 때마침 거기 당도하여 이 광경을 본 알렉산드로스는 몹시 슬퍼하며 자기 외투를 벗어 다리우스의 시체를 덮어줬다. 그리고 나중에 베스스를 찾아서 사지분단의 형에 처하였다.
이것은 똑바른 나무 두 그루를 똑같이 구부려서 한 나무에 한쪽씩 손발을 묶은 다음 두 나무를 놓으면 나무들이 다시 힘있게 튀어오르는 바람에 나무에 묶인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무서운 형벌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의 시체를 왕에게 어울리는 장지를 치르고 그 유해를 그의 모친에게 보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동생 엑사트레스를 그의 근신으로 삼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하르카니아로 진입하여 흑해보다 작지 않고 지중해보다 짜지 않은 바다로 나갔다. 그에 관해서는 자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마이오티스 호의 일부인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알렉산드로스의 원종보다 이미 몇 해 전에 이 바다가 태양이 육지로 들어온 4개의 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것으로 하르카니아 해 또는 카스피 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야만족 중에 어떤 자가 왕의 명마 부케팔로스를 데리고 있던 마부를 불시에 습격하여 말을 뺏어갔다. 왕은 노발대발하여 사자를 보내어 만약 말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부녀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몰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말은 물론 도시들까지 헌납하였으므로 왕은 전원을 친절하게 대하고 말을 빼앗아간 자들에게는 말값을 치렀다. 여기서 다시 파르티아로 진입한 알렉산드로스는 잠시 한가한 몸이 되어 처음으로 동방풍의 옷을 입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풍습을 가티하는 동족처럼 보이면 지방민들을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원주민의 관습을 스스로 따르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의 생활 양식의 변화에 마케도니아인을 조금씩 따르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왕들이 신하들로부터 받던 것과 같은 절대적인 복종을 자기 신하들로부터 받아보려는 그 준비 공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바지며 긴 소매가 달린 저고리며 메디아풍의 모자 따위를 쓰지 않고 대신 페르시아풍과 메디아풍을 혼합한 복장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메디아풍보다는 사치스럽지 않지만 페르시아풍보다는 화려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동방인과 측근의 신하들을 접견할 때에만 실내에서 입었으나 나중에는 외출하여 말을 타거나 연설할 때에도 그것을 입곤 하였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왕이 그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지만 그 밖의 덕행에는 탐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의 탈선 행위는 눈감아졌다. 왕은 이러한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맛봤다. 혹은 다리에 화살을 맞아 그 때문에 뼈가 부러져 튕겨나온 일도 있었고 또 목덜미를 돌로 맞아 오랫동안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그래도 왕은 위험 속에 몸을 내던졌는데 오렉사르테스 강을 타나이스 강, 톤강이라고 생각하고 건넌 뒤 심한 설사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스키티아인을 100펄롱 이상이나 추격하였다. 이 무렵 알렉산드로스를 만나러 아마존의 여왕이 왔다고 많은 사가들, 예를 들자면 클리타르쿠스, 폴리클리투스, 오네시크리투스, 안티게네스, 이스테르 등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 왕실 시종관 카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안티클리데스, 테베스 사람 필론, 티앙겔라인 필리포스, 에레토리아인 헤카타이우스, 칼키스인 필리포스, 사모스인 두리스 등은 그것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자신도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만 같다. 왕은 안티파테르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스키타의 왕이 그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여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훨씬 후에 오네시크리투스는 이미 왕 위에 오른 리시마코스에게 자기가 저술한 책 중 4권에서 아마존의 여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읽어 들려주고 있었다. 이때 리시마코스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기에 그걸 못 봤지?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알렉산드로스의 명성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군이 멀고 오랜 원정길에 이미 지쳐 있었으므로 염려한 나머지 대부분 그곳에서 쉬게 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히르카니아로 진격한 보병이만 기병 3천의 최종의 부대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이제 야만인들은 마케도니아 군에 대적하지 못하고 있지만 만일 마케도니아 군이 아시아를 짓밟았고 여기서 그대로 물러선다면 놈들은 마케도니아 군을 여자들의 무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대거 습격해올 것이다. 그러나 부대를 떠나고 싶은 자들은 떠나도 좋다. 여기서 저버림을 당하는 것은 섭섭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영광의 대업을 완수하여 마케도니아를 천하 제1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뜻 있는 장병들이 함께 원정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안티파테르에게 보낸 서한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말하자 모든 장병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 어느 구석에라도 대왕을 따라가겠다고 큰소리로 외쳤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정예 부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보니 나머지 부대도 복종케 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군이 기꺼이 왕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이렇듯 그 자신이 원주민의 생활 양식을 따르는 한편 현지인들에게는 마케도니아의 풍습을 따르게 함으로써 본인이 고국을 떠나 멀리 타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힘에 있어서보다는 호의를 통해서 쌍방이 동화하고 공당 생활의 이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3만 명의 원주민 소년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쳤으며 또 마케도니아의 무기로 많은 교관을 통하여 훈련시켰다. 또 록사나가 주연 석상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과 젊음에 반하여 알렉산드로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록사나와의 결혼도 순전히 애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략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동방인은 결혼에 의한 관계에 더욱 믿음을 두었으므로 왕은 결혼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절도를 지켰다. 그가 록사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결코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본 원주민들은 점점 더 왕을 경외하게 됐다. 왕의 신보 헤파이스티오는 왕에게 찬동하여 동방인의 풍습을 따랐고 크라테르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마케도니아의 풍습을 고수했다. 그러므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인에 대해서는 헤파이스티온의 힘을 빌리고 그리스인이나 마케도니아인에 대해서는 크라테루스의 힘을 빌려 일을 처리했다. 대체로 왕은 전자를 가장 사랑하고 후자를 가장 존경했다. 헤파이스티온은 알렉산드로스의 친구, 크라테루스는 왕의 친구라고 생각하며 늘 그렇게 부르곤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대신 원한을 품고는 때때로 공공연히 충돌하였다. 인도 원정시 한때는 서로 칼까지 뽑아 들고 싸움을 벌였는데 양쪽 부하들까지 달려들어 큰 싸움으로 번질 기세까지 이르렀다. 그때 왕이 말을 타고 달려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먼저 헤파이스티온을 몹시 꾸짖었다. 왕의 총에만 없다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서 싸우다니 바보요 미치광이가 아니냐고 하였다. 그리고 크라테루스를 따로 조용히 불러 몹시 나무란 다음 두 사람을 함께 불러놓고 화해시켰다. 이 자리에서 왕은 암몬과 그 밖의 신들에게 맹세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나는 모든 부하 장병들 중 그대들 두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다시 그대들이 싸웠다는 소문이 들리면 둘 다 적어도 싸움을 건 쪽을 죽여 없앨 테니 그리할라. 그 후 두 사람은 다시는 농으로 남아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파르메니오의 아들 필루타스는 마케도니아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거만해서 자신이 용기도 있고 인내심도 강하고 인색하지 않고 또 친구들에게서 존경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늠름한 기상이며 막대한 재산이며 몸을 단장하는 폼이며 생활 양식이며 할 것 없이 그는 모두가 신하의 분수를 넘어 너무 오만불선했다.
허영심과 사치는 도를 지나치고 우아함을 모른 채 상식을 벗어난 짓만 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의 빈축을 샀으므로 묻힌 파르메니오가 때때로 엄하게 훈계했다. 얘야, 사람은 항상 검소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전부터 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감시해왔다. 한 번은 킬리키아에서 패한 다리우스가 다마스쿠스로 보내는 보물이 압수됐을 때 함께 잡혀온 많은 포로들 가운데 피드나 태생의 안티고네라는 미녀가 있었다. 이 미녀를 필루타스는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그리고 젊은이가 술에 취하면 을의 애인에게 모든 명예와 자신의 공적을 말하듯이 필루타스도 그와 붙이는 업적을 자랑했다. 알렉산드로스를 풋내기라고 부르며 왕의 지변이 정복이나 하며 큰소리치는 것은 순전히 자기들 부자의 덕택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이 여자가 어느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하여 그 소문이 마침내 크라테루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크라테루스는 그 여자를 몰래 알렉산드로스에게로 데리고 갔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가끔 필로타스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죄다 자기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18.